저번 시간에 내가 설명하다가 잠깐 헷갈렸던 부분 하나 있죠, 요거. SVM의 장점, 이건 그 비숍 책에 있는 부분이 축약돼서 내가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그 SVM의 장점이라고 써 있는 것 중에 하나, 그 클래시파이어의 복잡도하고 에러의 트레이드오프가 있다. 그 복잡도가 높아지면 에러는 줄어들고 낮아지면 에러는 커질 수가 있다. 일반적인 얘기죠. 그 학습 데이터, 학습을 할 때 모든 거를 다 커버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하다 보면 모델이 복잡해질 수 있죠. 우리가 레귤러라이즈 하는 그런 개념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SVM에서는 굳이 그 오브젝티브 펑션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C에 대한 얘기예요. C. 그 펑션 C가 예를 들어 크다. 큰 값을 주면 그 C가 결국 그 사이에 붙어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 사이 값을 오브젝티브 펑션 중에서 그 사이 값이 상대적으로 커질 테니까 그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에 주력을 하면 데이터가 세퍼러블하지 않더라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모델이 복잡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요게 되죠. 그래서 모델이 복잡해지면 에러는 줄겠지만 반면에 C가 좀 작은 값이다 그러면 모델의 복잡도는 좀 떨어지더라도 에러는 커지는 게 된다. 뭐 그런 코멘트예요. 요거는 말이 되나요? 아까 처음에 내 시작할 때 얘기했던 레귤러라이즈 하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혹시 시작하기 전에 질문이나 코멘트 있나요? 교수님, 혹시 그 저번 퀴즈 나중에라도 혹시 해설해 주실 수 있을까요? 퀴즈 저번에 우리가 뭐였지? 퀴즈가 이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퍼셉트론 2차원 공간에서 퍼셉트론이 하는 일에 대한 얘기니까 뭐 기계적으로는 그냥 단지 그 퍼셉트론 알고리즘 돌렸더니 예를 들어 W가 어떻게 나오냐를 보는 거죠. 알고리즘을 돌리면 물론 이거를 만족시키는 게뭐 무수히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나오겠지만 여기는 이제 좀 정확히 조건을 줬죠. X절편에 X 인터셉트가 마이너스 0.5 여기가 0.5라는 얘기고 Y절편이 1.5 마이너스 0.5 1.5니까 기울기는 3일 테고 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거로 표현하면 X제곱은 X제곱이라네. X2는 3X1 더하기 1.5가 되죠. 그죠? 한쪽으로 몰면 3X1 빼기 X2 더하기 1.5는 0이 되죠. 그럼 그거의 코에피션트를 뽑으면 3 마이너스 1 1.5가 되죠. 그죠? 근데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이 기준으로 봐서 이 점을 집어넣었을 때 이쪽이 양이 나와야 돼요. 이쪽이 음이 나오고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건 이게 0이기 때문에 0 집어넣으면 웨이트 아까 예를 들어 여기 쓸 수가 없는데 여기는 3x1 더하기 y 빼기였나? 빼기 y, x2 더하기 1.5는 0을 기준으로 보자면 x1과 x2가 0이라 그러면 원점 같은 경우 그때는 그냥 1.5는 0보다 크죠. 양의 지역에 속한다고 판단을 하게 되죠. 그 웨이트를 쓰면. 그 얘기는 그 뒤집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 아니면 저쪽이니까 웨이트를 볼 때는 그래서 아까 3 마이너스 1 1.5를 뒤집어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5가 되죠. 1.5는 지금 맨 앞으로 빼는 거고 그러니까 1.5 3 마이너스 1이었나? 그렇죠?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게 없어요. 그거를 풀어줘야 됩니다. 이게 써가면서 해야 되는데 설명을 이건 쓸 수가 없어가지고
교수님 그 1.53 1은 이번에 있는데. 아 이거 1.53 마이너스 1 이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뭐 다 관두고 이거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서 원점 가지고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원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음은 제대로 나오죠. 적어도 1번 오케이. 이해는 안 되죠. 이해도 오케이. 이해는 안 되고. 그러니까 1번 아니면 3번이겠구나 되면. 근데 뭐죠? 그러니까 개수로 볼 때는 1하고 2 관계는 아니죠. 기울기가 3이기 때문에 이해 아니고. 이해는 맞느냐 그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다시 설명을 하면 이게 아까 저기 3x1 더하기 x2 아니 빼기 x2 더하기 1.5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확히 하면 1.5 더하기 3x1 빼기 x2는 0이잖아요. 그러면 1.5 그 다음에 3 내가 헷갈리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거 화면에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복잡한 거 아직 아니에요. 저 식이 어떻게 돼요? 풀면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가 쓰는 y는 ax 더하기 b로 하면 x2는 3x1 더하기 1.5죠. 그렇죠? 한쪽으로 모는데 x 쪽으로 한번 몰아봐요. 그럼 마이너스 3x1 그 다음에 더하기 x2 빼기 1.5는 0이죠. 그리고 웨이 팩터 뽑으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 1이 되죠. 그렇죠? 종이에다 쓰니까 금방 나오죠.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 1이잖아요. 지금 요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게 1이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답이 없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포트랙터에 대한 맞는 거 다 골라라. 디시전 바운더리로부터 가장 먼 샘플들이 서포트 벡터다. 가장 가깝죠. 그 펑셔널 마진이 1인 것이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 f of x를 정의하는데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정의하는데 결국 서포트 벡터로만 뽑아서 우리가 썼죠. 그 f는 그 식이 있었죠. 서포트 벡터에 대한 속하는 모든 xi에 대해서 f 그 w 곱하기 그 xi 더하기 p는 0이 디시전 바운더리였죠. w.x 대신에 우리가 커널을 써가지고 하는 거니까 sum 다음에 커널 xi 그 다음에 주어진 x f of x라 그러면 요 x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게 서포트 벡터들이니까 이 말이 맞죠. 클래스의 중심점들 이건 아니죠, 그죠? 클래스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중심은 뭐 이 세 개면 뭐 한 요 정도 있을 텐데 그거 아니죠. 데이터 포인트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듀얼로 표현했을 때 알파 k를 옵티마이제이션을 풀었을 때 이게 0이 아닌 거를 갖는 모델 example이다. 그게 서포트 벡터죠. 그렇죠? 또 2번하고 4번이 된다. 교수님 그 알파 값이 C를 가져도 그 서포트 separable 벡터라고 하나요? C를 가져도 0이 아닌 건 맞죠. 근데 여기서는 separable한 케이스를 내가 생각하고 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포트 벡터 얘기니까. 아, 그래서 답이 이게 안 될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번에 강의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거. 이거는 난이도 하루 넘면서 내가 당연히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거를 생각을 하고 냈어요. 네,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수정은 아마 안 할 건데 다중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나 본데 아무튼 저번에 강의 슬라이드에 다시 가보면 이거는 내가 다시 생각은 아무튼 조금은 해보겠고 이거는 뭐 이상한 거 없죠. 그 정도 하고 이건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게 내가 의미했던 건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했듯이 이거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 얘기인데 아, 뭐 마진을 충분히 있다는 가정을 암묵적으로 하죠. 사실 이건 스페셜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마진 선상에 그 가운데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그 사이가 존재를 하니까 C가 되는 거고 뭐 얘 C가 큰 값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0 아니지 않냐 그 얘기인데 내가 생각하는 거랑 뭐 여러분들 생각했던 거랑은 당연히 다르니까 아무튼 시간 가니까 내가 생각을 해보고 다시 나중에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또 다른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이나 코멘트. 자, 마지막 주제는 여기 써 있듯이 이 리니어라고 여긴 써 있지만 뒤에는 난리니어도 우리가 살펴볼 거고 실제로 일반적인 건 난리니어를 보는 건데 그거 보기 이전에 리니어 펑션을 학습한다. 리니어한 거는 사실 펄셉츄럴이 해줬죠. 그거의 학습인데 문제 분류 문제로 해줬죠. 어떤 리그레션으로서 특정 값을 찾아낸다기보다는 분류 문제로 하면서 그것을 풀어가는 게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나와야 되는 값과 나온 값, 계산돼서 나온 값하고의 차인 에러의 합을 줄여나가는 식으로 푸는 방식은 아니었고 분류 위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아까 문제도 봤지만 그런 하이퍼플레인이 있으면 그것이 오분류 됐을 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디시전 바운더리를 이제 움직이는 식으로 해결을 했죠. 근데 여기도 결론은 이제 풀고 나면은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가 사실 움직이는 이걸 분류 문제로 쓰면 디시전 바운더리가 움직이는 효과가 있지만 그 기본 아이디어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오브젝티브 펑션을 에러 펑션으로 주고 그걸 미니마이저는 쪽으로 간다. 그래서 그걸 보는데 일단 리니어부터 보자 그 얘기입니다. 리니어 펑션 예를 들어 펄셉션은 똑같아요. 그 형태를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 바이어스로 보면 되는 거고 이게 인풋들이고 웨이트하고 인풋 벡터로 표현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여기서 만약에 아웃풋을 리니어한 아웃풋을 만드는데 이렇게 계산을 했다. 그걸 O라고 그러자. 오케이. K번째 패턴이 들어가면 OK이고 나와야 되는 거는 YK로 TK 여기서 TK로 생각을 하자. 그러면 에러는 그거의 차가 에러죠. 이거에서 이걸 빼든 이거에서 이걸 빼든 뭐 상관없이 보고가 에러니까 그 특정 인풋 XK에 대한 에러를 이서K로 이렇게 디파인 한다. 그러면 저걸 미니마이즈하는 쪽으로 가겠다. 그겁니다. 에러 펑션 아니면 로스 펑션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죠. 여기서 민 스퀘어드 에러 그러면 말 그대로 스퀘어드 된 거의 평균 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엄밀한 평균은 이 개수만큼 나눠줘야 되겠지만은 이런 형태를 민 스퀘어드 에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요 식만 보자면 오히려 이게 더 맞죠. sum of squared 말 그대로 스퀘어된 에러의 합. 그러니까 에러가 이거였으니까 그거 제곱한 거의 합. 그죠? 2분의 1은 그냥 상수 붙인 거고. 그래서 앞에 슬라이드에서 봤던 노테이션 그냥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5가 W하고 X의 곱이었으니까 그걸 집어넣고 T다. 이걸 하나의 오브젝트 펑션 J로 표현을 해서 그거를 미니멈을 찾으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이 된다. 흔히 하는 방법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가는 게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이고 어쨌든 그레디언트를 구해가지고 0으로 놓고 풀어도 되는 거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가던 아니면 그냥 애널리틱하게 수식을 직접 풀던. 그래서 지금 에러 펑션 이렇게 디파인 앞에서 한 거 그것의 파라미터가 특정 i번째 웨이트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wi가 되는 거고 미분하면 이렇게 요것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고 K는 여기서는 패턴에 대한 인덱스였죠. 그렇죠? 그 모든 패턴이었으니까 데이터가 n개가 있다고 그럴 때 썸은 그대로 가는 거고 그 안에 인덱스 i를 집어넣어서 이 미분을 여기다 넣어도 돼요. 그러면 미분을 실제 하면 이거 2 앞으로 나오고
빼기 t가 되고 그다음에 요거 미분하는 거죠. 이 안에서 w 디펜던트한 거는 요 5가 있으니까 t는 무시되고 5를 미분하면 된다. 5는 아까 w하고 x의 곱이었으니까 w를 미분하면 x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된다. 그렇죠?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이거 붙여 쓴 거예요. 이거에다가 요거. 그게 그레디언트가 되고 그것을 영어로 놓고 풀면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다. 그렇죠? 리니어 이퀘이션이 될 수가 있어요. 각 w들이 그 디멘션만큼 있을 테고 샘플 수는 아까 n이었고 디멘션이 만약에 d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떤 행렬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리니어 이퀘이션을 지금 데이터의 개수가 n까지 갈 때 각 데이터의 디멘션은 d까지 가는 거고 웨이트하고 타겟 값은 하나의 벡터로 표현하면 되니까 단지 인덱스가 요즘 다른 거를 이거 정확히 보려면 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웨이트는 그 인풋의 디멘션만큼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타겟은 데이터 사이즈만큼 데이터 개수만큼 가니까 n까지 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요거는 기계적으로 앞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서 온 건데 요거는 아까 그 저거죠. 5에 해당하는 거죠. 5하고 x인데 5가 t였으니까 그냥 x를 여기다 곱하는 식으로 같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유도할 수 있고 이거를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요 w니까 w에 대해서 풀면 y 여기 십자가 뭐 표시로 된 거 그걸 우리가 수도 인버스라 그래요. 수도 인버스를 구한 요거의 데피니션은 요겁니다. 구해서 요 식을 풀면 돼요. 그러니까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어도 돼요. 그걸 쉽게 풀 수 있다 그러면 요걸 쓰면 되고 그게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 얘기가 지금 요겁니다. 싱귤러 하던 얘기가 이게 매트릭스가 당연히 스퀘어 안 할 수 있죠. 요건 인풋 개수였고 요건 인풋의 사이즈라는 건 디멘션이었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보통인 경우는 이게 다르겠죠. 그래서 그거 어떤 행렬의 인버스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솔루션이 이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SVD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걸 커버하지는 않고 그래서 SVD 예를 들어 SVD라고 하는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이라는 걸 써서 풀어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방식으로 풀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일반적인 방법은 역시 우리가 항상 해오는 그레디언트 디센트죠. 그레디언트 구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 부분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웨이트 벡터 뭐를 가지고 시작하든지 간에 그거에 마이너스에 베타에 요거 위에서 유도한 거 그런 거를 그냥 더해주면 된다. 나머지는 다 그거예요. 복잡해 보여도 전혀 복잡할 거 없습니다. 이건 진짜 보이기만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아까 이미 나왔던 거랑 겹치는 거고 아까 이미 유도한 부분이 있었죠. 요거 그대로예요. 노테이션이 좀 달라진 거예요. 빼고는. 그래서 이 아까 J로 표현된 거 에러라고 E라고 보통 나타내고 S는 아까도 있었고 어떤 데이터 셋이라고 보면 돼요. 그거를 WI로 편미분하면 그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데이터의 개수가 아까 n개가 있다 그랬는데 뭐 p개로 좀 나타낸 거고 인덱스 p로 쓰면서 약간 n개로 그러고 뭐 k로 했는데 뭐 어쨌든 p로 나타내고 그거의 썸으로 이게 보통 그레디언트 디센트죠. 그 배치의 의미입니다. 모든 데이터 다 더해가지고 그 모든 것에 대한 그레디언트 합을 가지고 한번 업데이트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그냥 쓰는 거고 EP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는 건 아까 했듯이 2 곱하기 2p 나오고 아까는 이게 5였죠. 그죠? 5p였는데 y로 그냥 표현한 거예요. 그걸 미분해주면 된다. 그래서 아까 했듯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아까하고의 차이는 마이너스 있는 건데 아까는 5 빼기 t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t 빼기 5를 하는 경우죠. t 빼기 y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t도 아니고 여기 또 d로 나타내는 헷갈리게 노테이션이 있어서
좀 그런데 뭐 애누리를 가지고 해석을 하도록 기본적으로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분하면 역시 이것도 W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것만 남죠. X만. 그래서 X가 나오게 돼. 결국은. 그리고 거기다 D 빼기 Y 모든 P에 대해서 마이너스 나오고 뭐 아까랑 다른 거 전혀 없죠. 이거 나오면. 그렇죠? T 빼기 5로 바꾸면 여기 마이너스 붙는 거니까. 그래서 그레디언트 구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그럼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서 플러스 되고 이거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답니다. 리니어인 케이스일 때는 어쨌든지 간에 리니어란 얘기는 우리가 그 펄셉트론에서 했던 거랑 같은 얘기니까 펄셉트론을 생각하면 돼요.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를 그냥 펄셉트론 하나 있다. 그 밑에 인풋들 붙어 있다. 여기 인풋들 X들이 붙어 있는 거고 거기 W들이 여기 좀 붙어 있어서 특정 I번째 W 구하는 식은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일반화된 real value function, 일반화된 실수값을 구하는 펑션이다.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도 당연히 실수값에 대한 리그레션인데 리니어인 케이스였고 여기는 리니어니 난리니어니 그런 말은 여기는 없지만 난리니어를 포함한 일반적인 어떤 리얼 밸류 값을 학습하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theorem이 Universal Function Approximation Theorem이라는 게 있어요. UFAT.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일은 이거죠. 얘기했듯이 난리니어한 펑션을 학습하고자 한다. 방법은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쓰는 것이다. 위에서 한 거랑 똑같은 방법을 쓴다. 첫 번째 이론적인 근거는 콜모고로프 티어렘이라는 게 있습니다. 콜모고로프는 러시아 사람으로서 우리 쪽에서는 대가죠. 컴퓨테이셔널 티어리 그쪽에 여러 가지 업적을 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이 식이 있어요. 이 말을 보면 어떤 컨티뉴어스 펑션도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다. 근데 그 어떤 모델로 계산을 해서 구현할 수가 있는데 그 모델의 생김새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풋을 X로 보면 이 모델이 해주는 펑션이 G면 인풋을 집어넣어서 이게 계산하는 값이 이렇게 표현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펑션 값 아까 위에서 T 값이 주어져 있으면 아니면 D 값이 주어져 있으면 이것이 계산해 준다. 이거 생김새를 보면 이 안에 U라는 게 들어가고 인풋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에 G라는 게 있어요. 여기 조건이 밑에 써 있죠. G하고 U가 그냥 리니어하지 않은 어떤 펑션 역할을 해주는 게 있으면 그러면 인풋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값 나오게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일반적인 인풋이란 얘기예요. 요거는 I는 보통 행렬에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생각하면 되고 요게 우리가 유닛 하이퍼 큐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하이퍼 큐브는 큐브의 일반적인 다차원 공간으로 가는 뭐 그런 건데 앞에 유닛이 붙으면 길이가 다 1이라는 얘기죠. 길이를 다 노멀라이즈해서 일자리 안에 넣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인풋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모든 인풋에 대해서 이거 만족할 수 있다. 적절히 G하고 U를 선택을 하면. 근데 이게 실용성은 별로 없는 거죠. 그 퍼셉션al 알고리즘도 어떤 이론적인 의미가 되고 컨버지한다는 그런 중요성은 있지만 실제 도움은 안 됐던 거였죠. 왜냐하면 해석할 때 들어가는 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W 스타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실제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한 정보를 주지는 않죠. 히든 레이어 몇 개 주고 요새 딥러닝 쓰는데 레이어 몇 층으로 하고 히든 노드들은 몇 개씩 집어넣고 하면 이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정보 전혀 주지 않아요. 그냥 이것만 달랑 주고 말이죠.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UFAT도 마찬가지 이론적인 얘기예요.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앞에랑 비슷한데 조금 디테일해요. 그리고 여기도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펑션이 F인데 어떤 모델을 통해서 만드는 게 이 대문자 F고 그래서 실제 인풋을 집어넣어서 나오게끔 해주는 데이터 관련된 데이터의 아웃풋이라고 보면 되고 그거를 이 모델을 써서 만드는데 두 개의 차는 뭐 엡실론을 0으로 치면 차가 없다. 엡실론을 작은 값을 주면
아주 오차를 적게 만드는 게 가능하다. 그럼 F를 어떻게 꾸며주면 되느냐? 이렇게 꾸며주면 된다. 아까 콜모그래프 그 티어렘 같이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주면 된다. 이 모델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차이는 여기에는 이제 맨 앞에 썸에 L이 있어요. L은 레이어의 개수가 아니라 그냥 인티저예요. 인티저니까 이거는 보면 히든 노드의 개수가 돼요. 사실 여기서 보면 요게 인풋의 개수고, 그러니까 지금 2층짜리 구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딥러닝도 필요 없고 그냥 인풋 아웃풋 포함해서 3층 구조면 모든 거 계산 가능하다라는 이론입니다. 자, 밑에 인풋이 있고 그 위에 히든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있으면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인풋에서 히든으로 계산되는 부분이 요거고 그 다음에 히든에서 아웃풋으로 계산되는 부분이 요 밖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거부터 보면 인풋의 사이즈가 n일 때 그거를 연결 지어주는 W 웨이트가 있다 그러면 그것에 닷 프로덕트를 구하고 바이어스니까 네트 인풋을 구해서 어떤 펑션을 적용시켜서 그 값을 구하면 요 전체가 돼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액티베이션 펑션이죠. 그렇죠? 액티베이션 펑션을 써서 나온 값에다가 또 하나 알파라는 걸 곱해서 또 웨이티드 썸을 해요. 그러면 그게 아웃풋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뜻이. 그래서 아웃풋이 있고 히든이 있고 인풋이 있으면 이거 사이를 계산해 주는 것이 이 과정이었고 그게 파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요거의 액티베이션 펑션이 그 다음에 이것을 연결해서 위에서 계산되는 거 보면 여기서 파이 역할을 했던 게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얘기는 리니어란 얘기예요. 이거 붙여서 그냥 나온다. 그냥 하나씩만 그랬지만 이 옆에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고 히든 노드는 L개가 있는 거고 인풋은 N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여기서는 그냥 웨이티드 썸 해주면 된다. 근데 거기는 리니어고 여기는 파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파이의 요구 조건은 다음과 같다.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꾸며주면 된다. 근데 거기에 요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네. 여기 있습니다. 파이에 대한 요구 조건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컨스턴트 하지 않고 바운드에 돼 있고 그냥 일정하게 쭉 나오는 펑션이 아니고 그 다음에 무한정 커지지는 않고 그 다음에 모노톤하고 단조함수라고 그러죠. 이렇게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거나 컨티뉴어스하고 쭉 붙어 있어야 되고 연속함수 그런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파이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 뒤에 슬라이드에 있지만 제일 우리가 옛날에 요즘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 제일 흔하게 썼던 게 시그모이드라는 거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시그모이드 펑션이 있어가지고 생김새는 S자 형태로 이렇게 생긴 거 그게 이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컨스턴트 하지 않고 일정하게 이렇게 쭉 있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바운드도 돼 있고 여기하고 여기 0하고 1 사이에 바운드 돼 있고 그 다음에 모노톤하고 컨티뉴어스 하죠. 그래서 이런 거 쓰면 된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써서 많이 했죠. 뭐 RBF 가우시안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우시안 써도 마찬가지예요. 하이퍼볼릭 탄젠트라고 그래서 탄 H라고 하는 펑션 이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요 너비만 좀 넓은 거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된다. 근데 요새 쓰는 거는 렐로라는 걸 써요. 근데 그건 사실 바운드 되진 않아요. 반환이 있어요. 리니어로 막 올라가죠. 근데 요새는 그거 써도 잘 된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얘기라 한참 전에 나온 이론적인 얘기다. 요즘에는 좀 다르다. 이거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뒤에 맨 뒷부분에 강의노트 뒷부분에 좀 기술되어 있지만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렐로라는 걸 요새는 쓴다. 그래서 렐로 형태는 강의노트 내가 조금 업데이트한 게 지금 다시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다시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걸 렐로라고 그럽니다. 리니어 부분이에요. 근데 앞에 이런 게 붙어 있어서 rectified 수정됐다. 리니어인데 수정된 리니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이거는 좀 이 얘기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자면 요 세타는 요거에서의 바이어스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계산되면 요거의 차는 임의 엡실론 안으로 떨어지게 된다. 엡실론은 지금 여기 그냥 이렇게만 돼 있죠. 0보다 큰 어떠한 수. 엡실론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에러의 소지는 클 수도 물론 있지만, 근데 이 티어렘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건 작은 거야 되죠. 대표적인 게 지금 얘기했듯이 시그모이드 이렇게 생긴 펑션을 우리가 쓰기도 한다. 이걸 우리가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다. 0이고 1이에요. Y축이 요거의 아웃풋이니까 0하고 1 사이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게 요 얘기고, 여기 C값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0하고 1에 수렴한다. 아까 가우시안 펑션 벌써 얘기했겠죠. UFAT에 대한 코멘트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우리가 원하는 펑션, 어떤 펑션이든지 만들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만들 수 있다. 강력한 티어렘입니다. 근데 이제 존재한다는 것만 보여주는 거다. 그걸 어떻게 꾸민다는 거에 대한 얘기는 없다. 같은 얘기고, representational power를 보여준다. 3층 구조짜리 네트워크의 표현력을 보여준다.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 별로 쓸모는 없다. 컨스트럭티브하지 않다. 만드는 방법을 주지는 않는다.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걸 찾아내기 위한 리서치도 많이 돼 왔고 여전히 요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결국 그런 다층 구조에서의 학습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만 보자면 3층 구조에서 학습이 필요하다. 학습 방법이. 앞에서 리니어인 경우는 2층 구조라고 얘기를 했죠. 2층 구조일 때 이렇게 이 방법을 써서 학습을 했는데 그거를 3층 구조로 확장을 했다고 보면 여기 2층만 있던 게 하나 더 늘어났으면 그럼 어떻게 그 알고리즘을 확장을 시키나. 에러는 여기서 마찬가지로 계산이 될 테고 그거에 맞춰서 에러를 미니마이즈하기 위한 요 파라미터 웨이트를 바꾸는 식으로 가는 게 요새 알고리즘이고 그게 필요하다. 자, feedforward라는 말은 말 그대로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피드가 된다는 얘기니까. 앞의 의미는 아까 그 그림에서 밑쪽으로, 그러니까 인풋에서 아웃풋 쪽으로 그렇게 연결성이 돼 있는 게 feedforward 뉴럴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feedforward 3레이어 하면 말 그대로 3층 구조 네트워크. 3층이니까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풋, 히든, 아웃풋 노드들이 붙어 있는 인풋, 히든, 아웃풋 레이어들로 구성되어 있죠. 티어렘에 의해서 이거 3개면 다 된다. 실제로는 이거 갖고 잘 안 되면 뭐 좀 더 보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왔어요. 그래서 아까 그 알고리즘이 3층 구조짜리에서 학습 가능하게 해주지만 4층일 때, 5층일 때 다 똑같은 아이디어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같이 뭐 수십 층, 수백 층 딥러닝 같은 알고리즘이에요. 여기서 쓰는. 근데 이제 층이 깊어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위 맨 위에서 발생한 에러를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밑에를 바꿔주기 시작했는데 그 우리가 에러를 백프로퍼게이트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가는 게 피드니까 거꾸로 이쪽 내려오는 건 포워드의 반대는 백월드니까 백이 되는 거고 밑으로 프로퍼게이트 한다. 에러를 프로퍼게이트 하면서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웨이트를 바꿔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맨 윗단에 위에 있을수록 이제 에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조금 그 희석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의 효율이 떨어지고 층이 높을수록 그런 문제가 있었죠. 전통적으로. 그래서 다층 구조는 잘 안 썼었는데 딥러닝이 많이 활발해지면서 이제 그 다층 구조 학습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고 아까 알고리즘 측면에서도 물론 나오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 아까 렐로 같은 것도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그레디언트가 밑으로 내려갈 때 좀 적어지지 않는 베니싱 그레디언트라 그래요. 그런 문제가 좀 완화되는 그런 아이디어들로 인해서 이제는 딥러닝도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서의 학습은 웨이트고 여전히 2층 구조랑 마찬가지로 3층 구조든 뭐 그 이상이든 다 상관이 없다. 그다음에 토폴로지 만들 때
3층 구조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다층 더 커져도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다음에 여기 얘기되어 있는 스킵 레이어 있어도 된다. 예를 들어 3층에서는 인풋 아웃풋을 직접 가는 거 있어도 된다. 딥러닝에서도 스킵 커넥션이라는 얘기를 써가지고 요거를 써서 많이 하기도 해요. 그런 구조로 만든 네트워크 이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레이어 건너뛸 수도 있다. 3층 구조면 모든 것 다 구현 가능하다. 그래서 그 예로 나온 이건 제자책에 있는 그림인데 익스클루시브 오어 데이터죠. 클래스 하나, 둘 이렇게 있을 때 1층 구조 갖고 못하죠. 근데 여기 1, 2, 3층이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잘 구현이 되죠. 요거만 높게 나오고 나머지는 낮게 나오니까. 근데 이 예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여기에 스레시홀드 퍼셉트론 같이 들어가 있죠. 여기도 그렇고. 아까 조건에 맞지는 않죠. 뭐 시그모이드 같은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들어갔을 때도 퍼셉트론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그 퍼셉트론 우리가 얘기할 때 퍼셉트론 하나 갖고는 안 되지만 퍼셉트론의 네트워크는 가능하다. 그런 티어리 있었죠. 그걸 생각하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네트인풋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트인풋은 요 다 프로덕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바이어스도 쓴다 뭐 그런 얘기는 별거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남은 게 학습 방법인데 학습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이전에 노테이션이 좀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노테이션이 J가 히든 노드의 인덱스고 I가 인풋 노드로 보면 인풋 노드의 인덱스고 그다음에 K가 아웃풋 노드의 인덱스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뒤에 식들을 보면 이해가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Y는 또 아웃풋이고 N으로 표현된 건 네트 인풋이고 다 프로덕트고 특정 노드 아웃풋 레이어 중에 K번째 노드의 네트 인풋이 N sub K이고 그것을 어떻게 후처리를 하든 안 하든 그거 갖고 나온 게 Y예요. 아웃풋은 그냥 나온 걸 여기 예를 든 겁니다. 지금 앞에 이렇게 설명한 거는 히든 노드의 아웃풋은 그거에 네트 인풋 구한 다음에 그것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시그모이드 값을 구한 게 거기에서 아웃풋이죠. 그러니까 Y는 특정 노드의 아웃풋으로 보면 되고 N은 그 아웃풋을 구하기 위한 네트 인풋이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는 이것들은 시그모이드를 썼고 이건 리니어를 썼다. 인풋도 당연히 리니어 들어가고 여기도 시그모이드로 보이죠. 그러니까 앞하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짜리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보통 이런 거였는데 여러 개를 집어넣으면 심지어 이렇게 복잡한 심하게 난리니어한 것도 다 분간이 가능하다. 어떠한 펑션이라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난리니어 펑션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학습의 의미 뉴럴 네트워크에서 학습이다 그러면 대부분은 이거죠. 왜 파라미터를 학습하는데 파라미터 대표적인 것은 웨이트고 근데 웨이트를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웨이트냐 아키텍처가 주어졌을 때 거기 달라붙어 있는 웨이트들이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가 주어져야 되죠. 네트워크 스트럭처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학습하는 게 보통 학습인데 스트럭처가 어느 게 제일 좋으냐도 모르니까 어려운 문제니까 그것을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학습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리서치 토픽이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묶여가요. 학습을 하면서 웨이트도 같이 튜닝하는 그런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제일 좋으냐 구조가 이거 어려운 문제니까 디스엔트리에서 얘기했던 비슷한 개념 조그만한 걸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나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충분히 많이 줘서 하다가 필요 없으면 쳐내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생각할 수가 있죠.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실제 이 방법으로 나온 논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디센트리에서는 프루닝 할 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죠. 하나하나 노드를 붙여가면서 하다가 어느 조건이 맞으면 더 이상 내려가지 마라 그런 걸 스탑하는 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아니면 끝까지 갔다가 에러 봐가면서 쳐내는 게 프루닝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남은 거는 이제 학습 알고리즘이고 에러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 아니면 확실하게 앞에다 에러 붙여서 에러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델타룰,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보통 델타로 표시하죠. 그래서 델타룰 하면은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얘기를 해요. 아까 리니어인 케이스 심플한 거 우리가 먼저 봤을 때 노테이션 중에 이 델타가 있죠. 이게 그레디언트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레디언트 구해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 걸 우리가 델타룰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층 구조로 가면 그 델타룰이 2층 구조에서 델타룰 썼던 게 다층 구조에서는 한 층 한 층 페어, 층의 페어에다가 계속 적용해서 내려가서 일반화시킨다. 그래서 앞에 generalize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결국 멀티레이어 네트워크 아니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실제 퍼셉트론으로 갖다 붙이진 않았지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위한 학습의 룰의 이름은 generalized 델타 룰. 여기 써있듯이 여기서의 어려움 이 얘기 그대로입니다. 이제 학습을 하는데 아까 2층으로 보자면 인풋 아웃풋만 있다 그러면 인풋 집어넣었을 때 아웃풋 뭐가 나와야 되는가는 명확한 타겟이 있죠. 그걸 우리가 피팅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이 다층 구조로 가면 이 아웃풋하고 인풋 사이에 있는 히든 레이어들은 뭐가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 지금 그 얘기예요. 만약에 학습을 하는데 어디다 갖다 맞춰야 되는지를 알 길이 없다. 그게 기본적인 어려움의 출발점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하는 게 에러를 봐서 에러는 물론 메뉴의 아웃풋 레이어에서 구했지만 그것이 유발된 것이 밑에 있는 층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건 당연한 얘기니까 특정 에러에 얼마나 밑에 있는 것들이 에러 유발하는데 원인을 제공했는지 그런 크레딧 하면 보통 좋은 의미지만 에러를 유발한 그 나쁜 의미에서의 크레딧을 어떤 노드들한테 어사인할 건지 해결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 얘기. 블레임이죠, 사실. 그래서 아웃풋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어느 노드가 지금 계산이 엉망이기 때문에 그런가. 그걸 잘 찾아내서 그걸 해소하는 쪽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 안 된 거는 위에서의 아웃풋을 가지고 거꾸로 내려오다 보면 그것의 에러로 표현될 수가 있다. 위에 에러가 밑으로 내려온 게 여전히 유지되면서 물론 윗단에서 계산된 이제 그레디언트까지 합해져서 그거를 어떤 의미에서의 타겟으로 봐서 학습을 중간 레이어들에서 합니다. 어쨌든 제너럴라이즈 델타 룰이 획기적인 알고리즘이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쓰는 알고리즘이니까 80년대에 나온 알고리즘입니다. 그게 피트포 뉴럴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된다. 층의 수에 관계없이. 그다음에 층의 수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어떻게 생겼는지에도 상관이 없이 우리가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다. 그 사이클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는 얘기를 합니다. 피트포워드로 쭉 올라가는데 백워드로 내려오는 것도 화살표가 있으면 그 사이클이죠. 그건 우리가 리커런트라 얘기를 해요. 그렇게 쓰는 이유는 이제 한번 올라갔던 게 다음 단계에서 또 영향을 주고 뭐 그런 걸 보고 싶을 때 그 타임 시리즈 같은 거 분석할 때 그런 걸 쓰는데 그때도 역시 학습 알고리즘 기본 알고리즘은 이 generalized 델타 룰이다. 그래서 학습할 때 과정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 실제 학습은 여기 써 있지만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포워드 오퍼레이션이라는 거 별거 아닙니다.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서 아웃풋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 밑에다 주고 쭉 올라가면서 계산해서 아웃풋 나오게끔 하는 게 포워드 오퍼레이션이고 이제 아웃풋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에러가 계산될 수 있는 거니까 계산된 에러 가지고 네트워크 파라미터 웨이트를 바꿔가지고 그걸 미니마이즈하는 쪽으로 가는 게 학습이죠. 그다음에 여기 써 있는 말은 각 뉴런이 디퍼런셜 미분 가능한 함수로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건이 아까 있었고 그래서 그레디언트 구하는데 문제없다. 자, 우리가 이제 학습 알고리즘 살펴볼 때 생각하고 있는 네트워크 구조예요. 3층 구조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인풋, 히든, 아웃풋이고 노테이션이 인풋은 X, 히든은 Y, 아웃풋은 0 표시한다는 가정입니다. 여기. 그래서 아웃풋은 0, 그 다음에 히든은 Y, 그 다음에 인풋은 X, 그 다음에 X 가지고 인풋하고 히든 사이의 웨이트는
WJI로 표현하고, 물론 JI는 이 중에 J번째, 이 중에 I번째 커넥티비티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만, 어쨌든 JI는 내가 요 밑단에 있는 웨이트를 지금 보겠다는 거고, 위에는 이제 KJ, 아웃풋하고 히든 사이는 KJ로 표시한다. 그래서 각각 KJ하고 JI의 업데이트 룰을 구하면 결국 학습이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건 T로 표시하고, 타겟 T. 그다음에 나온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C고, C가 나오기 위해서 여기서 들어가는 것은 net input인데, net input은 이 그림을 보자면 밑에서 나온 건 Y였고, Y에다가 WKJ를 곱해서 weighted sum을 해준 게 여기에 net input이고, 그것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타고 나온 결과가 C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올라오긴 X가 올라오는데, 인풋은 그냥 들어오니까 당연히 여기다 뭐 액티베이션 펑션 해주고 그럴 필요 없죠. 그 리니어니까 그냥 나온다는 얘기고, 얘가 나온 거하고 WJ하고 닷 프로덕트 해가지고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 통과해서 나온 게 Y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거를 조금 기억하고 있어야 밑에 수식을 이해하는 데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화된 델타롤. 에러. 일단 디파인한 건 앞에 싱글레이어라는 얘기는 이제 레이어 두 개일 때 인풋 아웃풋만 있을 때 그때 썼던 방법이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에러 펑션 아까 똑같은 노테이션 썼죠. 2로 표시해서 에러를 이렇게 디파인할 수가 있다. 2분의 1, 뭐 여전히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넣은 거고, 이거 배치니까 모든 패턴에 대해서고, 아까하고 달라진 거는 아웃풋의 노드의 인덱스까지 넣은 거예요. 싱글 레이어에도 물론 아웃풋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아웃풋 여러 개 넣고 웨이트 각각 거기 갖다 붙일 수도 있지만 큰 의미는 없죠. 거기서는 웨이트가, 왜냐하면 WTA가 아닌 이상 각각 아웃풋을 계산해주는 웨이트는 다 독립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굳이 이 인덱스를 안 넣었던 거고, 여기서는 아웃풋의 인덱스를 K로 하면서 M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니까 위에 M개가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C로 나타난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클래시피케이션 클래스 C개 있다고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어쨌든 여기서는 M개 있다고 치면 에러는 모든 M에 대해서 K 바꿔가면서 TKP 빼기 CKP가 되죠. TKP는 P 패턴, P번째 패턴 집어넣었을 때 K번째 아웃풋에서 나와야 되는 타겟이고, CKP는 거기서 나온 값이고, 아까 우리가 여기 C니까, 그렇죠? 그거의 차가 에러고, 그거 sum 스퀘어 에러니까 그거 제곱하고, sum 여기 있었고, 이 sum은 모든 아웃풋에 대해서 다 토탈 해버린 거예요. 그게 전체 네트워크 에러로 이렇게 디파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패턴, 특정 패턴에 대해서 이걸 따로 뽑아서 표시해서 편하게 나타내기 편하게 그냥 이 sub P로 표현한 게 이거예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은 WJI, WKJ가 파라미터니까 이 두 개의 업데이트 식을 구하면 된다. 요거랑 요거 하는 방법은 둘 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기 위한 거니까,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그레디언트, 요거에 대한 그레디언트, 요거에 대한 그레디언트죠. 그래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식, 현재 거에 마이너스 러닝 레이트 그레디언트 곱해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KJ에 대해서 먼저 보는 겁니다. 히든 투 아웃풋이니까 위탄, 에러,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이해하기 쉽게 이 P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전체 안 보고 그냥 요거만 가지고 하자. 그러니까 특정 패턴 P에 대해서 보자. 그럼 요거 빠졌다고 보면 돼요. 요거만 없고, 그럼 요거만 본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파라미터는 KJ니까 WKJ로 미분하는 거를 구해줘야 되죠. 디펜던스를 봐서 체인룰로 풀었을 수가 있습니다. 이 P는 NKP, NKP는 WKP에 디펜던트 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NKP는 K번째 패턴 아웃풋에서의 네트 인풋이 돼요. 그렇죠? 네트 인풋이니까 밑에 히든 노드들 다 붙어 있고, 거기서 웨이트하고 다 곱해진 거에 sum, 다 프로덕트가 네트 인풋이니까 그거하고 요걸 미분한 거. 이건 두 번째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네트 인풋 있는데 특정 J번째 히든 노드하고 연결된 거, 그 웨이트로 미분을 해주면 YJP만 남아요. 이거 그렇게 되나요? 그림을 아까 보면 Y는 요거였었어요. 히든 노드의 아웃풋이 Y였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WKJ예요. 밑단의 K번째, 밑단의 J번째. 그러니까 특정 KJ가 예를 들어 이거다 그러면
여기 붙어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건데 특정 j 번째가 얘니까 이것만 봐주는 거고 그때는 요 y의 이 예제에서는 y2에 해당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y의 j 번째 것만 남게 되죠. 전체 이것 중에 이걸로 미분하면 남는 건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yjp가 되는 거고 그다음 앞에 거 에러를 n으로 미분하게 되면 또 디펜던스를 고려해서 E는 C에 디펜던트하고 C는 N에 디펜던트하죠. C는 아웃풋이었으니까 요거 여기 쓰였고 N이 요거예요. 지금 여기 써있진 않지만 여기 들어가는 레튼. 그래서 다시 보면 그 요거를 CKP로 미분해 주는 거는 그 어떻게 되나요? 아까 에러가 이거였으니까 요거를 CKP로 미분하면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 상쇄되고 요거에 요거만 그냥 남고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렇죠? 다 구했으니까 요거랑 요거 붙여주면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것이 돼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룰 써서 룰을 업데이트,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룰을 표현을 하면 WKJ는 WKJ 현재 거에다가 마이너스 러닝 레이트 이거니까 마이너스 러닝 레이트에 이거 곱하기 이거가 되죠. 그거 써주면 마이너스 여기 있으니까 플러스 되면서 이렇게 되죠. 그렇죠? 결국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뭐 싱글 레이어일 때하고 마찬가지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는 단지 이것만 델타라는 걸로 표시를 한 거예요. T 빼기 C가 델타다. 델타는 아까 앞에 얘기할 땐 델타로 해서 그레디언트를 의미한다 그랬는데 여기서의 델타는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에러에 해당하죠. T 빼기 C니까. 그러니까 에러, 그레디언트 구하는 게 이제 에러를 봐서 그걸 반영하는 그레디언트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에러가 핵심은 핵심이에요. 그래서 에러를 델타로 표시를 하죠. 근데 에러도 윗단에서 지금 우리가 본 거고 밑에 단에서도 비슷하게 디파인 할 수 있으니까 그 표시를 KP로 하면 K는 윗단 아웃풋의 인덱스였으니까 K 윗단에서 나오는 에러가 델타 K다. P는 패턴이니까 그냥 무시하면 돼요. 문제는 이제 조금 복잡한 거는 이제 인풋에서 아웃, 히든으로 가는 거 데이트룰이죠. 요거 하는 건데 이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된다는 정보가 없어요. 여기는 뭐가 나와야 된다는 정보가 여기 T로 있지만 여기는 없으니까 여기서 뭐가 나왔어야 됐는데 여기서 뭐가 잘못 나왔다. 그 에러만큼 여기 흘러왔고 물론 여기 이거 기준으로 보자면 에러가 영향을 준 것은 여기서 발생한 에러 뿐만이 아니라 여기 붙어 있는 다죠. 얘만 봐도 안 되고 여기 다 봐줘야 돼. 거기서 발생한 에러를 다 고려를 해서 그거를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타겟을 고려한 이유가 에러를 봐서 그걸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비록 여기 타겟 값은 없지만 여기서 발생했던 에러가 여기에 연결돼 있었고 그게 물론 여기 이거 계산할 때 거꾸로 얘만큼 곱해져서 갔으니까 그거의 가중치였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붙어 있는 게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에러는 이것들이 다 여기서 각각 발생한 것들이 여기 붙은 만큼 가중치가 돼서 얘한테 영향을 미쳤다. 그걸 반영해서 학습료를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건 지금 에러 2고 파라미터만 WJI로 바뀐 거고 내가 지금 방금 설명했듯이 아까는 윗단에서 할 때는 특정 아웃풋 노드 K였기 때문에 전체 인덱스 M에서 K번째만 봤으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썸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K만 보면 돼요. 근데 지금 방금 설명했듯이 밑단에 붙어 있는 게 위에 전체 K 다 붙어 있으니까 썸이 붙어야 돼요. 요 썸. 그래서 모든 아웃풋에 대해서 모든 아웃풋 인덱스 K에 대해서 요거 미분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요걸 붙이면서 체인룰 써서 한 단계 확장해서 일단 쉽게 표현한 거예요. 에러는 이거 직접 디펜던트 하지 않으니까 직접 디펜던트 한 거는 C니까 CKP
그다음에 CKP가 WJI 디펜던트하다. 그다음에 이것도 직접 아니죠. 뭐 여러 단계로 줄줄이 붙어 있죠. 그 디펜던스를 고려해서 쭉 체인으로 풀었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E는 C, C는 Y, 그렇죠? C가 Y에 디펜던트 했죠. 아까 이게 C였고 Y가 이거였으니까 당연히 디펜던트 하죠. Y는 N에 디펜던트하고 N은 여기 보면 J이고 J예요. 같은 얘기고 이게 액티베이션 펑션 통과 전, 통과 후죠. 그다음에 NJ는 WJI에 다 디펜던트하고 밑에 붙어있는 커넥티비티니까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계적으로 요거 각각 네 가지를 미분해서 쭉 붙여주면 아까 위에서 했듯이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일단 요거 갖고 하면 요거 첫 번째는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 그거 에러를 C에 대해서 미분하면 앞에서 이미 계산했듯이 요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T 빼기 C 나오게 되죠. 마이너스 T 빼기 C 나왔어요. 그 다음에 C를 Y로 미분하면 C를 Y로 미분하면 아까 C는 이건 좀 복잡하죠. 통과하니까 그거 보기 이전에 복잡하지 않네. 리니어를 지금 가져갑니다. 아까 시그모이드면 좀 복잡해지는 똑같은 방법으로 해줘야 되는데 좀 이따 설명할 거. 리니어를 가져가기 때문에 아까 앞에 얘기가 있었을 텐데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위에 단에서 YJ 결정되는 건 시그모이드로 거쳐 나왔는데 네트 인풋을 여기 시그모이드 집어넣어서 윗단에서 나온 거 지금 여기서는 C가 돼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텐데 아무튼 윗단에서 아웃풋인 C는 밑에 단에서의 Y가 그냥 나오고 Y는 물론 요거 계산은 똑같아요. 지금 계산이 좀 엉망인데 아무튼 밑에 있는 게 그냥 나오게 되죠. 리니어를 써서 다시 네트워크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여기서 CK가 나오는 것은 여기 YJ에다가 얘를 곱한 거 더하기 나머지들 요 커넥티비티들 다 썸이에요. 특정 KJ만 보자면 요 웨이트 곱하기 얘를 한 결과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걸 YJ로 미분하는 거죠. C를 YJ로 미분하는 중 요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C를 YJ로 미분하면 CK가 계산될 때는 밑에 다양한 J 값이 쭉 붙어 있는데 특정 J로 미분하면 그냥 걔만 남는 거죠. 걔만 남는데 거기 달라붙어 있는 웨이트 그거만 나오게 되죠. K하고 J를 연결지어주는 달라붙어 있는 건 당연히 WKJ죠. 여기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요거 그냥 결론만 보자면 요거에 해당하는 건 요거예요. 요거에 해당하는 것은 요것이 돼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요거. 마찬가지 지금 요거 설명했듯이 NJP를 WJI로 미분하면 J번째에서 네트 인풋이니까 거기 아이들이 쭉 달라붙어 있는데 거기서 특정 J하고 특정 I 밑에 특정 I하고 그 연결된 것을 W로 미분하면 그 밑에 붙어 있는 X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돼요. Y번째 X. 이거는 Y를 그러니까 YJ를 NJ로 미분한 거기 때문에 Y하고 N의 관계는 아까 시그모이드를 적용했냐 안 했냐 그 차이죠. Y는 이거였고 NJ는 이거였으니까 그래서 NJ가 들어가서 YJ가 나왔는데 시그모이드를 통과해서 나오니까 시그모이드를 결국 미분해 주는 게 필요하고 시그모이드 미분하면 결과가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Y 곱하기 1 빼기 Y.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각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갖다 붙이면 그냥 이거고 그것을 아까 앞에 델타로 표현했듯이 이건 좀 복잡하죠. 앞에 이만큼을 델타 JP로 표현하면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거예요. 아까 윗단에서의 델타 의미는
거기서 에러였죠. t 빼기 c. 밑에 단에서의 이 델타의 의미는 맨 윗단에서 에러에다가 거기 달라붙어 있는 웨이트 가중치 곱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현재 노드에서의 액티베이션의 미분값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레디언트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J번째 러프하게 얘기하면 J번째 지금 히든 노드에 떨어지게 되는 크레딧이에요. 그 크레딧 뭐 사인하는 문제다 결국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죠. 그러니까 J번째 노드가 책임져야 되는 에러의 양 그걸 우리가 델타라고 표시하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제너럴라이즈 델타룰은 물론 델타룰을 제너럴라이즈 했다. 아까 내가 설명했지만 그 델타로 각 층의 에러에 해당하는 부분을 델타로 표시하는 것을 모든 층에 한 거. 맨 2층에서는 아까 이걸로 그 밑에 층에서는 지금 이걸로 한 층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져요. 위에는 다 픽스돼 있고 밑에 뭐 인풋하고 지금 히든 레이어가 하나 있었는데 히든 레이어 1, 2 그런 식으로 있어서 히든 레이어 2하고 히든 레이어 1 사이의 웨이트 업데이트하는 거 구하겠다. 그러면 마찬가지 지금 인풋 했듯이 그 똑같은 게 거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 1하고 인풋 사이의 관계는 한층 더 내려가서 또 요 똑같은 형태를 떼어요. 체인 룰이 이제 복잡해지죠. 좀. 근데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다 모든 층이 뭐 무한히 많이 있어도 이 델타 룰을 제너럴라이즈해서 적용시키는 것은 같다. 딥러닝에서 학습 어떻게 시키느냐. 기본적으로 지금 이 방법을 쓰기 때문에 실제 그 구현하는 거 해봐라. 그러면 쉽지 않겠죠. 그렇죠? 물론 딥러닝 구조에 따라서 이제 커넥티비티가 좀 심플리파이 됐다거나 계산이 뭐 단순한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층수가 깊어지면은 계산은 다 가능하고 조금 복잡해지는 건 있다. 그렇지만 다 가능하다. 일반식으로 델타로 표현할 수가 있다. 델타 곱하기 거기에서의 값이 돼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밑에 층에서는 지금 델타 곱하기 거기에서의 값이 x잖아요. 위층에서는 델타 곱하기 거기에서의 값 y죠. 그렇죠? 델타 곱하기 거기에서의 값 y, 델타 곱하기 거기에서 값 x. 그러니까 에러에 해당하는 거 곱하기 그 값이 돼요. 일반식으로 표시가 된다. 자, 설명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 위층 아래층 다 구하는 거 했고 층이 더 많다. 마찬가지로 지금 할 수가 있다. 까지 얘기했고 프로퍼게이션 지금 여태까지 한 거에 대한 요약을 아주 말로 그냥 스토코드로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돌리냐? 뭐 펄셉트론하고 비슷하게 이니셜 웨이트를 랜덤하게 세팅해라. 물론 뒤에 여러 가지 트릭들이 있고 지금 이 주제 하나만 갖고도 논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리서치 이쪽으로 하겠다 그러면 살펴봐야 될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어떻게 하느냐. 지금 스탠다드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디센트니까 마이너스에다가 러닝 레이트 곱하기 그레디언트 그렇게 가죠. 그게 스탠다드지만 그거 변형시키는 방법 굉장히 많이 있고 역시 그 분야도 리서치 분야의 하나예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그것도 해볼 만한 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스탠다드니까 랜덤 값으로 시작을 하고 반복을 그냥 해라. 언제까지 스탑하는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일반적으로 그냥 써는 거죠. 맘대로죠. 그냥 몇 번 돌고 스탑해라. 보통 이퍼게라고 얘기를 해요. 몇 반복 횟수 이퍼를 돌면 스탑을 해라. 한 번 돌 때마다 할 일은 이건 샘플 하나 선택을 해서 그레디언트 구하고 그거를 집어넣어서 아웃풋 계산하고 그다음에 아웃풋 나오면 이제 에러가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윗단 웨이트 업데이트 할 양 계산하고 밑에 단 업데이트 할 거 계산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업데이트 하고 그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다른 패턴 구해서 하고 반복이에요.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아니라 앞에 스토캐스틱이라는 말을 붙여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SGD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샘플 하나하나 써서 하는 거. 원래 데피니션은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 배치 개념이에요. 모든 패턴 다 집어넣고 여기서 코드를 바꾸자면 여기서 셀렉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빠지고 룹이 들어가야죠. 모든 데이터 샘플에 대해서 계산하고 이 그레디언트까지만 계산하고 쭉쭉쭉 계산하는 거 끝난 다음에 룹이 끝나면 요거 한번 해주는 거. 그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인데 여기는 스토캐스틱이다. 그거의 절충안으로 미니 배치라는 걸 써서 많이 해요. 말 그대로 미니 배치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일정량 작은 소량을 뽑아서 그거 가지고 학습하는 데 쓴다. 그걸 가지고 배치를 돌린다. 여태까지 이제 오리지널 리그레션 문제를 푸는 거고, 리그레션 문제 풀 수 있으면 당연히 분류 문제는 뭐 그거보다 쉬울 테니까 풀 수가 있다. 어떤 식으로 이거 해결할 수가 있느냐. 직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죠. CKP 계산 다 해가지고 그 중에 제일 큰 값 골라서 걔라고 얘기해라. 클래스를 정할 때는 CK가 아까 맨 윗단에서 아웃풋이었으니까 그거 중에 제일 큰 거. 위너 테이크 콜 개념이죠. 그렇죠? 차이점은 이제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하는 펑션 값이 데이터에 있다 그러면 그 뭐 실수 값이 들어가겠지만 클래시피케이션일 때는 보통 클래스 개수에 따라서 뭐 맞춰줘야 되니까 그 뭐 원하딩 코딩 같은 거 써야죠. 나와야 되는 것은 뭐 0, 다 모두 다 0이고 나와야 되는 것만 1 그런 식으로 하든지. 그리고 알고리즘을 돌리면 뭐 어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실제 이거를 돌리면 아까 네트워크는 좀 다르지만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까는 지금 우리가 리니어를 여기서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 그림같이 여기도 시그모이드다. 그러면 실제 엄밀하게 0하고 1은 안 나오죠. 그래놓고 우리가 타겟 값으로 0하고 1을 넣어줘버리면 학습은 계속 에러가 있다고 돌 거예요. 물론 에러는 줄 테지만 그래서 중간에 뭐 어느 정도 예를 들어 0.9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제대로 나왔다라고 클리핑을 한다거나 그런 자잘한 테크닉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이 뒷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트릭들이고 아주 심플리파이드 했을 때 있고 내용도 좀 오래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하나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좀 찾아보고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웨이드 이니셜라이즈 아까 랜덤하게 하는 거 스토코드에 써 있었지만 보통 작은 값으로 이니셜라이즈 하고 시작해라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이런 말을 해요. 리니어 포션의 말 그대로 선형적인 부분에 떨어지게 해라. 시그모이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으니까 작은 값을 주면은 아무래도 여기서는 이제 시그모이드라기보다는 뭐 하이퍼볼릭 그 탄젠트 펑션 그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아웃풋이 나오게 하고 0에서 여기 같은 확률로 가운데를 잘라주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네트 인풋이 이 정도 적으면 적을 이거는 뭐 적절하지 않은 지금 여기는 설명 잘 적절하지 않은 거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하겠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리니어 포션이라고 하는 건 요 부분을 얘기하죠. 여기는 지금 뭐 되게 완만하니까 거기서는 그레디언트 구해봤자 작죠. 그죠?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은 반면에 이쪽은 여기가 리니어라 그러면 리니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레디언트가 좀 있으니까 학습할 때 그레디언트를 기반으로 하니까 그레디언트가 너무 작다 그러면 학습이 별로 안 일어나고 속도가 느리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여기 떨어지게 해주면 좋겠다. 근데 웨이트를 작게 주면 여기 네트 인풋이 0에 근처면 요 근처에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내가 아까 설명을 제대로 했네. 요 부분에.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고 시그모이드도 물론 0이면 문제는 없죠. 거의 리니어 포션에 들어가니까 0.5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그거였어요. 이 부분에서 주로 액티베이션 그 펑션 값이 나올 수 있게 펑션에 들어가는 값이 나올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보통 작은 값으로 시작을 해라. 그리고 그것들의 예로서 이런 휴리스틱들을 많이 썼습니다. JI, KJ 뭐 이런 식으로 해라. 최근 논문
아주 최근도 아니지만 이거는 흔히 많이 사람들이 언급하는 방법 두 가지가 하나는 제이비어, 하나는 뭐 카이민, 케이민 이런 게 있어요. 각각 논문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이비어 이니셜 결과만 보면 시그모이드나 탄H 펑션 같은 경우를 위한 거고 웨이트 이니셜라이즈 할 때 그냥 여기서 유니폼하게 골라서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J는 레이어의 인덱스를 의미합니다. 현재의 인덱스가 J이면 그건 바로 위. 그러니까 J하고 J 플러스 1에 대한 커넥티비티를 이니셜라이즈 할 때는 이 사이에서 그냥 뽑아서 써라 랜덤하게. 그러면 잘 된다 그런 얘기예요. 논문에는 이제 그걸 유도하는 식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역시 그 원래 오리지널 이런 트릭에 대한 제일 좋은 논문은 르쿤의 논문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거. 98년도 논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한번 보세요. 딥러닝 뭐 대가 중에 한 명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르쿤이 있죠. 르쿤이 98년에 이 주제에 대해서 백프로퍼게이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쓴 좀 어느 정도 분량이 되는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 많은 것을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평균 값을 뭐 액티베이션에 들어가는 그 값이 평균 아니면 그 인풋 데이터로 들어오는 것들의 평균이 0, 그다음에 유닛 베리언스, 베리언스가 1인 것을 유지해주면 학습이 잘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쓰면 된다. 그렇게 유도가 된 겁니다. 이거는. 시그모이드나 탄H는 그걸 맞춰주면 리니어에서 놀게 된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웨이트를 이 부분에서 잡아주면 잘 나온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랜덤하게 하는 거랑 이걸 이렇게 해서 세팅한 거랑 시작하면 차이가 많이 난다. 실험적으로도 그걸 보여준 게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이제 렐로라는 거, 아니면 리키 렐로라는 거, 렐로, 뭐, 렉티파이어 리니어 유닛이에요. 리니어는 리니어고, 렉티파이어는 수정하다 뭐 그런 거니까, 리니어가 약간 변형된 거. 그래서 아까 그림에 잠깐 이렇게 그림에서 보여줬던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쓸 때는 평균하고 편차를 각각 이렇게 가지고 있는 노멀 분포에서 그냥 랜덤하게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이 분포를 따르는 값을 취해가지고 이니셜라이즈 해라. 이건 제2번째 레이어에서의 인풋의 개수예요. 인풋 개수에 지금 의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결과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니셜라이즈 하는 것은 예전에는 자연값을 이니셜라이즈 하고 시작을 했는데 요새는 좀 더 정교화돼 가지고 이런 방법들이 제시되었고 리서치 분야 활발한 분야 중에 하나다. 사실 내가 지금 한 얘기는 여기서 온 겁니다. 스탠포드 리의 노트에서 내가 그냥 긁어다 놓은 거예요. 이니셜라이즈 하는 것만 리서치에서 나온 결과물이 이것들이고 아까 첫 번째 바로 이 논문이에요. 두 번째가 이 논문이고 관심 있으면 찾아보도록. 이 정도 할까요? 조금 남았는데 조금 얘기할 게 있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렐로는 이런 형태를 띤 펑셔널 의미를 하고 리키 렐로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쪽을 0만 주니까 좀 안 되는 경우가 생겨서 그걸 방지하는 게 여기 좀 이거까지 허용하는 거. 실제적인 펑션은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했고 몇 개 안 남았는데 이 부분에서 내가 얘기를 하고 혹시 추가할 게 있을지 몰라서 이 정도에서 끊겠습니다. 잠시 추가를 하게 되면 뭐 할 거고 아니면 그냥 나머지 빨리 훑고 끝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제는 딥러닝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자,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